구글은 일종의 원전이라고요. 단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일론 머스크 때문이죠. 아까 테슬라 S랑 마찬가지로 로빈후드도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된 회사고요.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어떤 큰 자산 섹터고요. 참, 그러면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자기가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좀 공부한다, 알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시장 상황을 좀 잘 알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그게 저는 시장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요. 그 미국에 사는 어떤 미국 사람이 삼성전자 한국 주식을 너무 좋아해서 사고 싶은데 그 뉴스를 아무리 자기가 따라가려고 한다 한들 여기 사는 제가 미국 주식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현지 정보를 듣는 거랑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나 속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타이밍을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같은 정보를 얻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 수익률이 좋지도 않아요. 그냥 그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분산 투자를 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꼭 종목을 이해하고 투자 방식을 이해하고 이런 데 노력을 하는 게 과연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기본 가정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TF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자산 분배와 타이밍 걱정 없이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금융회사들이 하는 ETF에 그냥 돈을 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중에 많은 그 투자 조언들 중에 너무 깊게 기업의 뭐 수익을 분석하거나 재무제표를 다 알아야 된다고 하거나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솔직히.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한국에서 그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개별 주식들 있잖아요. 뭐 아까 조금 전에 테슬라 말씀하셨고요. 메타, 구글, 일단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전환됐잖아요. 뭐 내부 그 직원의 어떤 폭로 이런 상황도 있고 지금 악재를 막 겹겹으로 맞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핀테크 쪽의 책임자도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매수의 기회로 그래서 주가가 흔들리는 이때가 매수의 기회인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악재가 있을 때는 미국 주식도 일단은 좀 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로 돌아가면 2, 3년 동안 보유하실 생각이면 괜찮죠. 예. 2, 3년 동안 보유하실 생각이고 페이스북이 발표한 그 메타버스에 대한 비즈니스가 잘 될 거다 이런 뷰가 좀 있다면 저는 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 워낙 그 이미지도 안 좋고 악재가 워낙 쌓여 있어서 사실 그 페이스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방면에 그동안 그 개인 데이터 문제도 있었고 또 zuckerberg 개인의 어떤 실언이나 이런 거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 해서 어쨌든 이쪽 분위기는 굉장히 zuckerberg나 그 페이스북에 대한 회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메타로 이제 전환을 한 다음에도 페이스북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하는 걸 보니까 메타버스가 뭔가 진짜 있나 보다라고 해서 다른 메타버스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가지 페이스북 쪽으로는 돈이 잘 안 가는 그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있어서 예, 메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중립적인 것 같아요. 테슬라나 구글에 비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참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구글, 애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신비감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높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만도 뭐 구글 같은 경우 60% 이상 상승했다 이런 자료가 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장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 신성장 사업들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뭐 페이스북이 실패한 그 예시처럼 뭔가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구글 다니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구글은 일종의 원전이라고요. 원유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원전이어서 채굴할 그게 아직도 너무 많은데 표면에 드러난 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하나 실패해도 또 그것을 메꿀 만한 새로운 성장 사업을 할 만한 연구 개발 인력과 그동안의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뭐라도 된다. 정말 들르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막 다른 새로운 기업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돌아서서 보면 구글이 올해 60%나 올랐다는 거예요. 예, 전혀 신비감 없지만 구간이 명간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내가 맨날 쓰는 게 구글이고 내가 맨날 보는 게 지메일인 이상 구글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우리가 사실 요즘 보면은 그 신규 공모주들 있잖아요. 공모주들에 되게 많이 그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모주들은 되게 그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 순간적인 어떤 그 이득 때문에 그쪽 가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안전하고 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하시는 입장에서 미국 주식은 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 환율도 있고요. 추가적인 변수죠, 그것도. 그리고 거래 비용도 알게 모르게 숨겨진 그런 환차익이나 이런 비용들까지 생각하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샀다 팔았다 할수록 많이 그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서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대형주들을, 그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이제 오미크론 리스크가 이제 새로 불거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리오프닝 주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 오미크론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규모에 비해서는 좀, 예,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 아주 원래는 많이 폭락을 했다가 이제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다른 저희가 말한 주식에 비해서 특별히 에어비앤비에 돈을 넣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이 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 계획을, 저희도 지금 저희 주변에 연말에 여행 안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어제 그제 미국에서 확진자 나오고 또 한국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여행 계획들이 거의 다 취소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런 시점에 다른 코로나나 오미크론이든 뭐든 간에 별 상관없는 좋은 테크 주식이 널렸는데 굳이 에어비앤비를 할까? 저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주식들이 미국에 많이 있고 대신 우리가 투자할 때 장기 투자의 개념만 확실하게 가지면 투자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그 메타버스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이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그 메타버스에 대한 그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관련주들만 폭등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로블록스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저도 책에서 많이 다뤘었고 또 초창기에 로블록스에 조인했던 친구도 있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제 미래가 메타버스에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메타버스라는 기술과 로블록스가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거 버즈월드라 그러죠. 이렇게 메타버스 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기존에 하던 그
그 투자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ETF라고 출시되는 상품들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뭐 로블록스는 당연히 좀 별개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아마존, 유니티 다 새로운 종목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종목들을 어떻게 조합을 한 다음에 메타버스 뭐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꾸 셀링을 하는데 만약에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에 계속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이면 그냥 보유를 하셔도 어차피 이 회사들이 다 메타버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익스포저를 잃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굳이 그런 테마가 있다고 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꼭 재조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기존에 했던 투자들이 뭐 무용지물이 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이미 알고 계신 회사에 쭉 투자를 하시면 그 회사들도 전부 다 지금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로블록스는 저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유저의 연령층도 아주 어리고 또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그 행보들도 보면 좋은 인력들을 여전히 잘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직원들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엔지니어들의 이동하고 비슷한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고 오래 다니고 싶다고 한다면,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 로블록스처럼 IPO를 한 회사들에서는 더 드물어요. 대부분 IPO 전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다니고 있던 사람들도 IPO를 전후로 해서 어떤 회사의 가치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떠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버라든지. 네. 네. 그런 부정적인 케이스에 비해서 로블록스는 여전히 그 자신들이 원래 추구하던 핵심 가치를 잘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잘 알려진 바대로 여전히 많은 유저들이 있고 또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게임 디벨로퍼도 몇십만 명이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기존에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걸 약간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로블록스 정도 약간 애드하는 거? 예. 하긴 뭐 나오는 뉴스 보면 뭐 MS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다 뭐 구글도 그렇고 다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다 이게 밝혀진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게 아예 없는 회사는 없겠죠. 뭔가 아젠다가 있고 개발할 만한 가능성을 타진을 할 텐데 뭐 얼마나 진행이 돼 있고 그걸 언제 발표하냐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예, 메타버스라는 건 한 4,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예, 뭔가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유니티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 로블록스보다도 유니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성장성이 뭐 로블록스 그러니까 유니티는 그 어떤 그 엔진에 대한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걸 뭐 하는 그들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더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그 유니티보다는 로블록스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나 봐요. 그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아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정보를 들어서 그렇지 유니티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좋은 얘기를 들었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또 그 턴오버가 많지 않다. 오래 다니고 예, 저는 뭐 굳이 두 개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거기 회사를 창업을 하면은 직원들 안 뺏기려고 정말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공짜로 밥도 주고 페이스북처럼 뭐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에 뭐 짐도 있고 뭐 한국에서도 많이 그런 게 요즘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의 창시는 뭔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건 여기가 출발점인데 그런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얘기를 특히 엔지니어들은 저도 원래는 전자공학과 출신이었으니까 반드시 어떤 연봉이나 그 회사의 복지로 행보를 결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의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이런 거에 더 많은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거든요. 문화적인 그렇죠. 거라서. 그래서 그런 문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들을 오래 데리고 있으면 좋은 문화가 생기니까 어차피 뭐 결론은 똑같이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좋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회사는 오래 가는데
아직도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나 넷플릭스나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회사의 미래도 또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내부 상황은 직원들이 잘하니까 회사의 비전이 없다 생각하면 직원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는 회사의 비전이 정말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제 외부 투자자들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실제로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는 게요. 엔지니어들은 결국은 미래 성장 산업을 직접 만지고 개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에 실망해서 떠난다는 건 그 사업의 미래가 없다는 가장 정확한 신호겠죠.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좀 그 많은 분들이 그 바라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희망 같은 게 10년 전에 애플, 10년 전에 구글 이런 회사를 지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정말 5년, 10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어떻게 우리가 찾거나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저는 테슬라? 테슬라? 아직도 계속 그렇게 보세요? 아직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테슬라를 개인적으로도 타고요. 예. 그리고 제가 미국에 아까 9년 전에 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학교에 주차장에 가면 테슬라 모델 S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9년 전부터 저는 그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동네에서 항상 보던 차라서 전기차 기술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의 일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 살면서. 이거 언제 되는 건데 단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고 충전 시설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거에만 그리고 테슬라가 얼마나 양산 능력이 되고 이런 부분에만 좀 신경을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테슬라의 판매 자체가 굉장히 늘고요.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약간 그 공급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양산 능력이 이제 되고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팔리는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 순위를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놀라울 정도로 순위가 높아요. 일반 그런 개솔린 차량들 사이에 딱 모델 Y가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동차를 만들고 생산해내는 능력이 검증이 돼 있는데 단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일론 머스크 때문이죠. 예, 그분의 이제 어떤 CEO 리스크 같은 건데 마치 제가 예전에 제가 첫 책에 쓰였을 때 미국 증시가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라는 미치광이 때문에 좀 저평가된 우량 자산이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것처럼 테슬라 역시도 일론 머스크의 어떤 돌출 행동과 코인에 대한 발언들, 아니면 최근에 이제 본인 주식 매각하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지만 주가 자체의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게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테슬라를 꼽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블록스도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빈후드? 예. 로빈후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러니까 로빈후드 사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는데 정말 유명해졌더라고요. 로빈후드가요? 네. 로빈후드는 원래 유명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한국에서는 네. 로빈후드 자체는 유명한데 과연 그때 상장한다는 뉴스를 보고도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들의 시스템 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요즘 최근에 또 아크 인베스트에서 캐시우드가 더 담겠다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보고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저는 로빈후드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미국에 왔을 때 9년 전에도 로빈후드를 알았어요. 여기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증권거래 앱이 있는데 공짜 수수료고 그 다음에 로빈후드 앱이 애플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어요. 앱 디자인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던 거는 이렇게 잘 만든 앱이 있구나. 디자인이 이렇게 깔끔하고 사용하기 쉽고 그래서 참 좋은 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 동안은 로빈후드를 다시 잊었어요. 별로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오고 주식
거래가 이제 폭증을 하면서 이제 IPO까지 가게 됐는데, 아까 테슬라 S랑 마찬가지로 로빈후드도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된 회사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회사가 아니라, 앱은 물론이고 또 금융업을 하려면 라이센스나 이제 금융증권업에 대한 라이센스도 취득을 해야 되고, 또 SEC의 감독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 쪽에 새로운 회사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혁신적이어야 되지만 또 규제를 다 맞춰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돼서, 로빈후드가 그동안 쳤던 많은 사고들이 이 둘의 균형을 좀 잘 못 맞추다 보니까 사고를 쳤었는데, 저는 이제는 이미 주식거래 1등 앱으로 자리를 잡았고, 한번 로빈후드로 주식거래를 시작한 젊은 투자자들은 아마도 계속 그 앱을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구글을 사용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사용할 거라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봐요. 예. 그렇군요. 지금 아까 반도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디죠? 모건 스탠리에서 그랬나요?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반도체들도 아주 그냥 크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요즘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워낙 양쪽 사이드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충돌을 해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판단하기가. 예, 저도 반도체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술들도 있고, 제가 그 정도 전문성까지는 없어서 아주 깊게 이제 보지는 못하는데, 하나 이제 확실한 건 아무래도 비메모리 부분에 반도체들이 훨씬 전망이 좋겠죠.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제 이런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수요를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이제 그쪽을 강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글쎄요, 제가 그 정도까지 어떤 버블의 붕괴라던가 아주 윈터가 올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근데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그렇군요. 하여튼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엇갈리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주식시장을 경제로만 보지만 정책이나 정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른 건 트럼프 자신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코로나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TV에 나오면 코로나는 늘었지만 주식은 오르지 않았냐. 주식을 올리는 게 본인의 정권의 목표라고 볼 정도로 이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재임 기간 최대의 목표 다우 몇만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하는 거랑,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런 정부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또 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은 부를 독점하는 것, 그리고 한 산업을 독점하는 거에서 반독점법이라든지 그 기업을 분해시킬 기회를 또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오미크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같은 건 안 할 거고, 테이퍼링 없을 거고, 추가 지원금 가능성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을 딱 지펴주면 모든 그게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그 정책적 액션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지원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추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면서도 섣부르게 그렇게 주식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단을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게 안 나오는 이상 이 불확실성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식이 올해나 작년처럼 오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해야 뭐라 그럴까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장기 분산 투자입니다. 단기 분산 투자? 그냥 다 알려진 종목들을 좀 주식이 빠졌다 싶었을 때 다들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 하나씩 모아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구글이나 테슬라나 이런 주식들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조금씩 모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분산을 하실 때 아까 저희 얘기한 것처럼 대형 기술주, 그 다음에 IPO 하는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좀 기술적으로 분산을 많이 하는 전략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국에도 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 펀드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꼭 투자 수익이 아니라 그런 무위험 수익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꼭 챙기는 것도 세제 혜택. 굉장히, 세제 혜택이에요. 그런 걸 충분히 챙기는 게 그게 1번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현지에서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미국 주식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는데, 네, 미국 주식, 실리콘밸리를 읽으면 미국 주식이 보인다. 책의 저자이신 양현정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흐릿했던 게 잡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미국 주식이 세계 증시의 절반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어떤 큰 자산 섹터고요. 그래서 저는 3년, 4년 전에 제가 첫 책을 썼을 때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없어서 미국의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네. 이제 트럼프 시대에 미국 주식이 저평가된 우량주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니까 역시 한국은 변화가 아주 화끈하고 빠르고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단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아직 늦지 않았고 또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지 시간이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저녁 6시인데요. 지금 그래요? 여기 서머타임을 하니까 5시만 되면 밤처럼 아주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늦은 시간에 쉬지 못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늦진 인터뷰하시나 됐는데 아니에요.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네요. 아주 늦은 시간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미국에서 계속 건강하게 즐겁게 일을 하시면서 또 가끔 이렇게 미국 현지의 이야기, 분위기 이렇게 전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